프랑크푸르트 일기라고 네네네. 나와 있어가지고 네네네. 변호사님 프랑크푸르트는 어떤 일이 있을까? 예. 그 좀 하여튼, 여쭤보고 예, 싶었어요. 오븐에 제가 한 14권 정도 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칼럼을 좀 정리한 부분도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프랑크푸르트 일기인데, 제가 작년 7월에 네네. 그 한독 법학 교류 프로그램 일환으로 아, 저 독일의 로펌 30대 로펌인 그 로펌에 예. 제가 비지팅 로이어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제가 거기 변호사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게 뭐 코트라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뭐 관련된 한국 관련된 사람 뭐 아니면 또 독일에 있는 전문가들 뭐 이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그 로펌 자체가 4개 정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점이 네네. 본점이 프랑크푸르트고 그다음에 지점이 베를린도 있고 그다음에 뮌헨도 있고 그다음에 드레스덴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또 한국법에 대해서 뭐 한 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질문도 받고 뭐 저는 겸사해서 베를린도 사실은 독일을 제가 92년도에 제가 함부르크 대회 초빙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때는 한국 오는 길에 근데 못 들렀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독일을 잘 못해서 했는데 뭐 그동안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뭐 한도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뭐 비지팅 로이어로서 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 로펌에서는 폴바이스라고 탑10 로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월급도 받고 해서 되게 재밌게 잘 지냈었는데 뭐 영어도 하니까 별 문제 없이도 있었고 독일은 그랬는데 독일에서 유럽에서 관심은 있어서 또 제가 최근에 듣기는 프랑스보다도 뭐 독일이 아주 깨끗하고 좋다는 얘기가 들어서 뭐 겸사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더니 굉장히 너무 살기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사실 우리 뿌리는 독일이잖아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부터 유럽에서 출발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미국 유학 생활 한 4년에서 로펌에 있었고 한 4년 한 반 정도 이상 있었는데 그때는 서양 문화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아무래도 중간 단계의 미국 그러니까 서로 변화된 그런 어떤 문화를 알았었는데 이번에 독일에 가서 그 뿌리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또 살게 좋은 거예요. 저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국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거를 보면 베를린 같은 데 보면은 그 시내 제 안에 파크가 있거든요. 뭐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 뭐 의회라든지 가는데 파크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도저히 불편해서 뚫을 수가 없는데 그게 제가 느끼기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산책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뭐 이런 구조인데 우리 같은 불편해서 안 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돼 있고 독일에 참 제가 좀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센트럴 스테이션 중심으로 중앙역을 중심으로 다 반경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워킹 디스턴스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독일에서는 아시다시피 전부 자전거를 이용하고 차를 이용하면 원액이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서 모두 자전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유모차를 앞에다가 세우고 자전거를 타고 여자분들은 미니스커트도 입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거기는 독일 역시 안전성이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워킹 디스턴스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모든 도시를 그냥 독일 전철 타고 기차를 타고 가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제가 공유하고자. 그다음에 제가 조선파업이라는 데서 그게 한 29개 정도, 한 30일 이상 정도 거기 이제 발표를 했는 걸 초래해서 오픈 정리해서 한번 같이 쉐어링 하자 해서 나누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블랙시트가 발생된 지역에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가 금융에서 중심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됐는데 그러면 런던은 어떨까 싶어서 런던은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굉장히 런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런던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 분들 만나고 코트라 분도 만나고 그 다음에 대상한 분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케임브리지 교수도 만나고 옥스퍼드 교수는 뭐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됐고 정경대학의 교수하고도 만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거기서도 한 사람들 만나면서 한 20일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경험도 좋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IP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IP가 제네바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예. 국제 그 지식재산권 기구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어서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제네바에 가게 됐는데 제네바 하다 보니까 총회가 저희들이 이제 업조부 자격이 없어서 그 대한 뭐 변호사협회라든지 없어서 변리사협회는 돼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안 돼서 좀 그래서 그 대신 제가 프랑스를 남부부터 한번 제가 원래 로망이기도 했는데 한번 저 차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11일 정도에 제가 5,800km 차로 달렸는데요. 남부 그 해변가 리스니 뭐 그다음에 뭡니까 깐는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그 위에 보면 또 남부 프랑스 지중해 쪽에 그 해변 도시도 있지만 산 쪽에도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프랑스의 정원이라는 루아르 강변 쪽도 가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파리에 가서 파리에 제가 중개인협회 수석 부편장님이 한다면 국제상공회의 중개센터가 있어서 거기 선임 변호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코트라에 있는 분들 만나서 파리에 있는 코트라의 분들 만나보니까 파리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굉장히 프랑스가 느낌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좋게 가지고 있고 2017년부터 그렇죠 2016년에 그 제2 외국어 중에 하나, 대학 입학시험 제2외국어 중에 하나가 한국어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어를 할 줄 알고 한국말을 아시는 분은 한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국내 진출 기업이 한 300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사실 청년 실업률이 많이 높은데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또 지금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 한국어 강사를 더 공식적으로 더 요청하고 있었고 그다음 굉장히 굉장히 밝더라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유학 공부를 한 사람은 많지만 그 정착하신 분은 많지는 않는데 약간 역전되는 앞으로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문제점은 유럽에서 빅 3가 결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브렉시트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그게 그러면 영어권을 어떻게 공부를 채울 거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머지 프랑스하고 독일은 결국은 언어가 문제가 되는데 언어만 약간 극복하게 되면 굉장히 블루오션을 될 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스위스에 가다 보니까 스위스는 재미있었던 게 여기는 국내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게 국제 시장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그 고부가 가치로 해서 막바로 시장 자체를 글로벌 시장으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또 그다음 최근에 금융에서 비밀주의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죠? 없앴다 보니까 얘들도 대안을 찾게 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국제 통화로서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느낌은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는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가서 언어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니면 요즘은 배낭여행도 가는데 많이 좀 가봐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미국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을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제가 미국의 그 볼빅 사장의 초청을 받아서 볼빅에서 제안했던 그 LPG에 거기 제가 잠깐 초청을 해서 하면서 에나버에 살 때 그 갔던 것을 그때 한번 제가 같이 이렇게 LPG 그 경기를 보면서 했던 거하고 홍콩에 가서 또 홍콩이 또 이제 게이트니까 중국에 가는 게이트 홍콩에 관련된 이제 그 일기를 한번 정리하는 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그 독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한번 제대로 머물고 싶다고 해서 뮌헨에 갔다가 뮌헨의 대학에서 제가 거기 중국 대학생을 만났다가 그 추천이 IP 쪽에 굉장히 발달돼 있는 뮌헨에 있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가 있습니다. IP 쪽 발달돼 있거든요. 거기서 좀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했냐고 제안을 받아서 한번 얘기를 담당 그 교수님하고 얘기했더니 흔쾌히 저를 초청해서 한 6개월로 해서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제가 초빙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스 프랑크라는 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지금 노벨 상을 한 32분이나 받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뮌헨 IP는 굉장히 유명한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택을 제가 제공을 받아서 그 사택이 또 호수도 있고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 있으면서 제가
우리나라 연구소 산학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어떤 문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뭐 진솔하게 적었던 부분을 해서 그 막스 프랑크 일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게 11권, 11 주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그 지식재산 그 이제 분야에서 뭐 그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 이번에 위원장이 저 민간위원이기도 하고 또한 그 초대 대한특허 변호사의 초대장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어서 그 일반인이 특허법에 대한 아니면 저작권법에 대한 각 지식재산 관련법에 대해서는 용어를 좀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발표했던 것을 모아서 그래서 이렇게 6권을 제가 책을 만들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한 800편 정도의 칼럼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칼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제가 썼던 것이 보면 이제 월간조선, 고정적으로, 월간조선에 뭐 고정적이라는 좀 간헐적으로 썼고, 신동아는 제 이름으로 고정적으로 한 1년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카노믹 조선에도 고정 칼럼을 썼고, 그 다음에 포춘 코리아도 1년 정도 고정 칼럼을 썼고, 그 다음 머니투데이하고 전자신문에는 제 IP 관련돼서 고정적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각종 일간지에도 썼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칼럼을 모았는데 그 법별로 여기는 이제 회사법 키워드로 바라본 법, 그러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썼는데 거기는 회사법은 월간 조선하고 신동아에 썼는 것을 정리해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카노믹 조선하고 그 다음에 포춘 코리아에 썼던 스포츠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속 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활용전문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돼서 썼던 것을 정리해서 정책적인 사항 부분, 이슈 부분을 정리해서 키워드로 바라본 지식재산법 총론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좀 그 완전하게 뭐 그 제가 지식재산에 관심이 있곤 하지만 제가 또 미묘한 부분에서 좀 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일반인은 더 어려우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전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해서 나름대로 용어 중심으로 그때 시차적 문제를 용어를 중심으로 특허법하고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 나오는 여기 그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허 묘심판이라 같은 뭐 어떤 건지, 뭐 그다음에 뭐 무용수의 춤사위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건축 저작물 보호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캐릭터가 개념이 뭔지,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사항을 좀 정리해서 제가 한번 그 칼럼을 모아놓은 걸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키워드 바로 특허법 및 저작권법이라는 제목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원래 금융이라든지 중개 쪽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 쓰는 걸 정리해서 이걸 5권을 5분에 하는 김에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기관 투자가 의결권 관련 법적 제한, 지금 그 최근에 뭐 정부하고 전 정부와 관련돼서도 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제가 서울법대 박사과정에서 제가 그 주제가 그거였는데 지금 발표는 못했지만 결국은 제가 썼던 논문을 정리해서 한번 했던 걸 한번 정리해서 하나 책으로 하나 발간해서 좀 같이 좀 정보도 공유하고 또 좋은 인풋을 받아서 뭐 나중에는 좀 제대로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하나의 어떤 편저 형태로 하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5분에 그 제가 좀 가장 특이한 사항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가 문화예술, 음악, 미술, 체육이고요. 네. 음악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피아노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미술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스포츠는 그 골프인데 그 분야에서 앞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 AI 시대 되면 그쪽 분야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그 분야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금융적인 측면, 지식재산적인 측면, 분쟁 해결 중재라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러려면 제가 좀 더 제대로 된 어드바이저를 해주려면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그냥 좀 무모하게 그 시를 한 22편 정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용기를 내게 된 그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현대 시로서 유명한 찰스 부코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뭐 하류적 뭐
막노동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진솔하게 기존의 권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느끼는 대로 이렇게 발표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죠.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문인들의 저항을 받았으나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는 가장 미국에서도 미국 분이신데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현대 그 소설가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 시를 보면 굉장히 편하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느낀 바를 좀 파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썼고 또 좀 글로벌 시대고 하니까 제가 뭐 번역을 해서 국문하고 영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이거는 그냥 한 시험적인 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 어떤 비평이나 비난에도 제가 한번 그 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나중에 제가 뭐 신춘문예라든지 그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저 자극이 될 수 있는 의미에서 한번 했는데 나름대로 뭐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평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시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실제 제가 컨설턴트가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어떤 그 부분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관객으로서 바라보는 음악하고 실제로 연주자 속에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시인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 저는 과감하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새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이겨서 쓰는 것보다는 저같이 좀 어떻게 무식할 수도 있고 아마추어적인 요소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뭐 그게 하나의 어떤 시도로서 뭐 좋게 봐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다 아니면 제가 뭐 아무래도 그 저 이쪽 분야 기존의 시인이 제보하는 얘기가 좀 더 인풋을 더 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가장 그 중에 이전에 제가 이제 주로 칼럼은 주로 많이 썼습니다. 시 제목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름다움을 위하여였었는데 그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왜 이런가 하면 더 영어로는 더 Sing of Beauty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저 키츠인데 키츠의 가장 그 인상적인 시 문구가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가장 굉장히 저한테 어렸을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목을 그렇게 달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설 쪽으로 한번 한번 했는데요. 요즘 최근에 뭐 또 어떤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뭐 소설가로서 많이 하신 분들 계고 또 의외로 또 뭐 판사님 그렇게 많이 인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실 이건 제 옛날부터 했던 거고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이버 대학에 있는 모 대학에 사이버 상을 하는 대학에 나는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그런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그 강좌분이 무조건 소설은 써봐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용기를 내서 과제를 냈던 것도 하고 이렇게 모아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일상적인 제 변호사로서 어떤 일상적일 수도 있고 약간 일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그 에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소설하고 지금 이때까지 제가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칼럼은 좀 쉬운 것 같더라고 제가 느낀 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교수님이 저한테 코멘트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소설은 시도 또 어떻게 보면 묘사적인 측면이 큽니다만은 소설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그 이게 가장 창조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상상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 많은 것을 모방하게 되니까 자기가 경험했는 것 쓰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독창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만큼 그렇게 하려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야 되는데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미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회를 움직이는데 그동안 제가 역할을 했던 것은 칼럼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모 법대 교수님은 교수가 칼럼을 쓸 것이냐 논문을 쓸 것이냐 고민을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서는 논문을 전문가 써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칼럼은 좀 쉽긴 한데 대중성 있고 또 인기에도 뭐 굉장히 잘하면 또 정책 입안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책 관여자가 집행하는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갈등이 그렇지만 학자로서는 결국은 논문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실무 입장이니까 교수는 아니니까 칼럼을 통해서 아까 전 말씀드린 지적재산 관리법에서도 일반인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걸 하는 역할이 있지 않느냐. 제가 뭐 지금 논문을 쓴다는 것은 사실 실무하면서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칼럼 이제 또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텐션을 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러면서 뭐 시 같은 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진솔하게 어떤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내린 만든다는 건 좋은 의미지만 소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테 이번에 이거 제 단편 소설은 5개를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이게 소설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어때 변호사도 준비서면을 쓰는 거고 글 쓰는 작업이고 칼럼도 제가 800편 이상을 썼으니까 글 쓰는 건데 시도 어떤 묘사하는 거고 뭐 시인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소설은 스토리를 만드는 창조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뭐 분들이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을 정말 제대로 알리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소설이 굉장히 가지는 효과가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근데 이게 이때까지 했던 어려운 것은 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일반인한테도 공유가 되고 공감을 느끼고 재미도 느껴야 되니까 이 굉장히 창조력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경험했던 거에다 플러스 적당하게 픽션을 가미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인데 굉장히 그러면서 상상을 소설이 항상 현실보다 앞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이 나와서 그 다음 그것이 현실화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소설가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어떤 세상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소설가의 시각이 자유롭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느냐. 이런 그렇게 제가 뭐 칼럼을 칼럼을 쓰는 것을 제 의견을 써도 뭐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이용해서 쓰는 건데 이건 좀 더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또 어떤 한계성이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한번 소설을 한번 도전해볼 영역이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사실은 보신 분들 보기에는 너무나 참 부족하고 굉장히 저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평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하나의 어떤 하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된 시도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동기가 된 것은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으면서 제가 뭐 거기서 이제 시간에 주말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괴테 하우스가 있습니다. 괴테가 거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테 하우스를 가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독일의 다른 데 괴테 하우스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 거기에 또 괴테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는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서품을 쓴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바이마르는 그 이후에 노년을 상당 기간을 보낸 데가 거기인데 여기는 자기가 선택한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크푸르트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만큼 괴테가 아시다시피 뭐 인류의 가장 천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왜 그러면 바이마르를 선택해서 했느냐? 뭐 알고 보면 사실 바이마르에 뭐 수상급으로 초빙 받았으니 가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저 나름대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둘 다 괴테 하우스가 있지만 여기는 바이마르에는 괴테 가든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만 별장이라든지 뭐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아주 괴테가 그냥 꽃도 아주 화려한 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한 그런 또 2, 3층 되는 집에다가 차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뭐 연애 편지도 거기서 보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괴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 중에 독일에서 뭐 실러도 있고 베토벤도 있고 괴테도 있는데 실러 같으신 분은 유명한 작사 시를 쓰신 분인데 베토벤이 가장 좋아해서 교향곡 9번의 그거를 사실 실러의 곡에 작사에 맞춰서 했던 건데 실러는 45살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괴테는 베토벤은 56인가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괴테는 83살에 돌아갔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짧은 분석일지 모르겠지만 실러는 너무나 이렇게 좀 문학적인 그런 총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그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요절하신 거 아닌가 싶고 괴테는 그나마 낫지만 또 여러 가지 너무 고뇌를 쌓는데 괴테는 굉장히 그 당시로 발표해서는 엄청나게 오래 사신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 사셨는 게 그 사람은 20대 초반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모든 사람으로 돈도 좀 벌고 모든 사람도 그 즐거움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커서 해서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뭐 수상, 그다음에 장관급 이상의 어떤 그런 직책을 받아서 실제로 그것도 하게 되면서 또 이 사람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 우리나라만 뭐 예술의 전당 같은데 거기에 연출가로서 또 실제로 자기가 연극에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걸 하면서 지내고 또 어떨 때는 또 의학 공부를 해서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내 어떤 그 조직도 하나 발견을 하고 또 그것도 실정 그러면서 또 저 뭐 연애 편지에서 그런 삶도 즐기고 또 갑자기 그 실정 정치에 대해서 별로 그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탈리아를 훌쩍 떠나서 2, 3년 동안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때 한 그림을 스케치 위주로 했는데 한 1000점 정도를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유인인 거죠. 멋있게 살면서 나름대로 즐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어차피 그런 부분. 괴테가 한 말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은 그냥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마. 그냥 현실에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뭐랄까 그런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던 부분이 굉장히 좀 부럽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공간을 마련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가든하우스라는. 근데 뭐 그게 왠가면 그만큼 어떤 일상에서부터 도피할 수 있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인데 그래서 저 역시 가든하우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어떤 형태든. 그래서 그게 국내에 있을 수도 국외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실은 뭐 제가 프랑크푸르트 있으면서도 그 한국에서도 충분히 프랑크푸르트 있으면서 일을 다 온라인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24시간 일하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그 한 1시가 한국에 9시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또 뭐 또 쉴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럼 또 급하면 병이 딱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번에 그 유럽을 가면서 느낀 것은 유럽 문화를 보고 미국 문화를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의 어떤 문제점이 여기서 돌파해서 어떤 경쟁력 있는 문명으로 발전이 됐지만 역시 어떤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안 좋은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화가 이제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도 그걸 흉내내서 하긴 했는데 이 뿌리가 여기서 기초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젊은 분들이 그렇게 조금 유럽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벽은 있지만 근데 그 의외로 또 그만큼 어느 부분만 극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블루오션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은 제4차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래학자는 옛날에는 기업가들이 돈을 버는 시대다. 그렇지만 지금은 삶의 행복을 관심이 있고 삶의 그 즐거움을 제공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결국 그게 뭐 문화예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K-팝이라든지 한류라는 게 발전. 지금 BTS가 한국어로 만들어서 지금 음원 차트 1위가 될 정도라는 것은 빌보드 1위 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가 BTS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굉장히 뭐 춤추고 이런 거에 저는 굉장히 평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하도 그래서 제가 다시 봤더니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경험해서 그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유럽에서 전번에 베를린에서 3만 표를 받았는데 9만이 매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춤이 BTS의 그 멤버들의 춤이 유럽의 어떤 고전 예술품의 어떤 선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제가 미국 로펌에 있었지만 미국 로펌에 들어가기는 가는데 미국 로펌에 서바이빙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로펌에서는 파트너들이 어소 변호사한테 딱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원하는 사람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특히 남자는 사실은 좀 눈도 좀 찢어지고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또 여자 제가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오래 근무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 클라이언트가 생기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파트너를 많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워싱턴에 가보고 하니까 에코티 파트너라고 하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파트너가 많이 되긴 됐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동양인 남자에 대해서는 좀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BTS는 거의 좀 그 아주 그냥 미소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양인이나 성향이라는 걸 구분을 하기 전 단계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야. 약간 어떤 사람이 그래서 유럽의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뭐 중성 아니냐 이런 표현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 과장되긴 하지만 약간 좀 그 표현이 이해가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이 그 원래 방시혁이라는 그 매니지먼트의 네. 대표가 원래 미학을 전공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있는 상태에서 그 동양인 남자의 어떤 이때까지 보지 못한 그런 매력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찾았다는 거예요. 그 춤을 추는 선에서 어떤 유럽에서 어떤 조각이 나타나는 그런 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준 거, 저 나름대로 제가 좀 뭐 아는 척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업가 돈을 추구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은 소셜 코퍼레이션, 사회적인 그 어떤 기업성을 가지면서 비영리적인 요소도 있겠죠.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만약에 그 직원을 고용해서 그 정보를 다 하려고 하면은 벌써 파산이 났을 겁니다. 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이 문화예술 분야가 앞으로는 굉장히 또 저희들한테는 경쟁 있는 분야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죠. 저도 뭐 어떻게 인생을 따지면 뭐 참고로 어떤 분 이제 저번에 기차를 타면서 어떤 70살인데 그분은 자기는 이때가 120세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150살을 목표로 삼으면서 제보고 하는 말씀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도전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씀했더니 제보고 딱 한 마디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딴 생각을 하지 말고 15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뭐 이렇게 그걸 원치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150세를 생각하면 거의 90년, 100년이 남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 친구들이나 보통 우리가 뭐 많아봐야 뭐 20년밖에 더 되겠냐 이렇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급한 거죠. 새로 일을 배워서 할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그렇게 두게 되면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외국의 재벌 2, 3세 분들의 삶을 제가 뭐 비교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주로 2-3개 정도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다 스포츠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들은 뭐 사실은 그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여건이 되는 상태였었는데 결국 가장 좋아서 나이 들어서는 배움이라는 쪽으로 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탕이 되려면 건강이 바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거의 프로급 수준의 준프로급 수준의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는 생각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게 엄미체가 지금은 굉장히 하드다. 그래서 건강하면서 배우는 자세, 배우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다녔을 때, 대학교 다녔을 때 어떤 그런 뭐 작업을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뭐 지금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거, 재미있는 것을 그걸 하면서 일단 그거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 즐거움을 만족하니까. 근래는 제가 느낀 것은 단지 어드바이즈나 컨설턴트로서는 부족하겠다. 거기에서 플레이어로서 같이 굉장히 그 중에서는 아주 위협한 그런 플레이어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공감을 함으로써 그분들과 같이 어떤 교류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뭐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준모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에 파생되는 법률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저도 즐기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도 뭐 역할도 되는 거고 법률가 역할도 되는 거고, 그것이 또 뭐 그거는 기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150년이 되든 뭐 150살이 되든 아니면 그 짧은 기한이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괴테가 한 말 중에서 미래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느끼는, 제가 시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느끼는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지 더 이상도 아니고 그리야도 아닌 거죠. 과거도 어차피 지나간 거고, 그래서 뭐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는, 뭐 바탕이 된다고 하지만
근데 미래라는 것은 약간의 희망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 즐거움은 지금 이 순간인데 이게 뭔가를 배우는 즐거움. 근데 뭐 그 즐거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결국 가성비 있게 뭐 비용도 줄이고 해야 되겠지만 그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 뭐 시도를 해보는 거 시인으로서 소설을 가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할 수 있지만 뭐 제 스스로를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또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이 진짜 이게 좀 표현이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 세계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 한류라는 그런 분위기를 보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그런 동경심이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책이라든 시라든 소설이라든 이게 번역은 요즘 어렵지 않거든요. 만약 그래서 중국 시장에 만약 1000만 권이 많이 팔린다면 그 자체가 100억이 미니멈으로 보장이 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어떤 이 한류 분위기에 맞춰서 결국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한테 물어봤더니 왜 한국 드라마가 좋냐 했더니 그 섬세한 어떤 감정의 묘사가 좋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기자님도 그러시고 그 어떤 그런 분야의 접점을 찾아서 그것을 전 세계 시장 아까 스위스의 그런 분들 점자는 한국 시장을 좁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너무 제약도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뭔가 있지 않겠냐. 저희가 한류가 그냥 나오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저도 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에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저 나름대로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제가 아까 전에 6개 키워드 엄미체 문화예술 쪽하고 그다음에 금융 지식재산 그다음 분쟁에 의해서 중개 이런 분야의 사람들의 전문가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판사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뭐 그쪽의 기업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책 기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과 만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나무벌 공화국에서 해변가에서 먹물 파스타 하나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뭐 비디오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해가지고 뭐 라이브를 하면 위에 웹 세미나가 되는 거고 그것을 다시 자막으로 해서 요즘은 또 보이스 투 텍스트로 많이 바꿀 수 있으면 그건 뭐냐면 책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그럼 또 거기 계신 분이 한국에 오시면 또 같이 뭐 여기서 한국에 뭐 강변가에서 아니면 해변가에서 그 뭐 큰 비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저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융합시대에서 지금 뭐 변호사들 분도 많이고 또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융합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어떤 하드를 던져줄 수 있고 저도 즐길 수 있고 뭐 그렇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영국에서도 뭐 케임브리지 대학의 뭐 킹스 칼리지 같은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캠퍼스인데 그 교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제가 교수당에 식사를 하고 강가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이런 건 너무나 그동안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코트라에 계신 분들도 만나고 현지에 있는 분. 그래서 또 런던에 제가 가보니까 국제금융이 굉장히 지금 우리는 이제 국제금융이 좀 아주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최근에 굉장한 성공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국내보다도 런던이 오히려 금융하기에 좋고 수익을 내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자율 같은 경우는 다 금융소비자로서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행이나 이런 사람이 다 이자율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출 이자율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거의 마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국, 런던은 이자율, 대출이자율이 영업 비밀로서 보호가 돼요. 그럼 이거 와서 하면 이걸 하든지 자기들이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마진이 더 발생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금융을 하는 것보다는 런던에 사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브렉시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기관이 런던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장은 금융소비자를 위하는 거지만 과연 이거 장기적으로 위할 수가 있는 거냐 하는 측면이 반론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런던은 굉장히 금융에 많이 된다. 물가가 굉장히 경제가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런던에서는 그 옛날 대저택이 운하는 빌딩은 마찬가지로 500억 되는 그런 건물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기관이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그 일자리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금융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편익이 아니면 복지가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약간 역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뭐 남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뭐 이런 다른 지역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의외로 이제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해서 유럽을 많이 못 갔는데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가서 왜냐면 서양문물에 왜냐면 그게 뭐 그냥 그 고전 음악이 나온다는 걸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전히 그게 아무래도 뭐 블루오션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컨대 적어도 언어적인 부분만 조금만 된다면 그 진입장만 극복한다면 의외의 그 블루시장이 되지 않겠냐. 동남아가 지금 낮긴 낮지만 그렇지만 의외로 또 삶의 퀄리티라든지 그래서 저 드레스덴 같은 데 보니까 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 변호사는 원래 그 드레스덴이 동독령이었거든요. 이 친구 서독 변호사인데 여기를 간 거예요. 가서 동독에서 변호사 했다는 사람을 고용 변호사를 고용해서 거기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사업도 잘 되고 지금 굉장히 해피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보고 하는 얘기 자기가 뮌헨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런 집을 살 수가 없다. 근데 여기는 그 삶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드레스덴이 뭐 사람들 나름대로 독일 내에서는 또 뭐 피렌체 뭐 독일의 피렌체라고 할 정도로 뭐 나름대로는 아름다운 지역이어서 그래서 근데 조용하고 삶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그 친구가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방 하나 뭐 빌려서 뭐 사무실 하나 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걔는 그래서 그러면 또 그 저 나름대로 가든하우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아니냐 우리가 가만히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책, 근데 어쨌든 이 책은 지금 13권, 14권인데. 14권인데, 예. 이걸 다 집필을 하시려면 이것도 시간이라든가. 근데 저희 이제 이게 방법이 이제 그 전에 말했듯이 다 이게 기존에 있는 12권은 다 자료가 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했던 거기도 합니다만 시집하고 뭐 소설, 단편 소설도 있던 거니까. 근데 요즘은 워낙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그렇게 뭐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뭐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레벨을 저도 이제 칼럼에서 제가 소재가 이제 빈곤을 느껴서 사실 여행도 가게 되고 이래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칼럼에서 저는 이제 사실은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같은 영문 칼럼을 한번 써보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문인으로서 시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작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가장 핫한 디지털 시대에서 문화예술 뭐 어차피 지금 뭐 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작곡도 뭐 AI가 하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창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는 어떤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면서 뭐 그 활동이라 하긴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법률 부분에서 뭐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런 분야에 이제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요즘은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뭐 그게 상당히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뭐 날마다 똑같은 생각이 사고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뭐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쪽보다는 완전히 다른 어떤 데는 뭐 차를 저희는 뭐 그 우측으로 통해가지고 그 어느 나라에는 좌측으로 통해가지고 운전자가 다른데 그런 데서 가보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하긴 하지만 뭐 철없이 좀 이렇게 뭐 비용을 좀 줄여서 그러면서 또 그걸 경험을 통해서 뭐 강연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뭐 강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미디어가 많으니까 뭐 그래서 뭐 그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공유할 수 있는 뭐 그건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 전에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 프로페서도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어를 하나 노 브랜드 프로페서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회 SNS에서 여러 가지
그 어떤 프로페서적인 요소를 하시는 분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정치적을 가지고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지도자 리더로서 뭐 어떤 권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회적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지도자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뭐 어쩌가 뭐 30년 동안 법률 공부도 했고 뭐 이쪽 공부도 직접 다 했는데 그것이 이분 우리나라 제도에도 설명해주고 외국에서 제도에서 그렇고 외국 사람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뭐 단초를 많은 정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가급적이면 제 생각에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것이 마케팅이 되고 또 그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에 통해서 쉽게 정보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뭐 그 어떤 비즈니스가 또 창출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자기 혼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요건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나름대로 저도 즐기면서 해보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좀 부끄러운 점은 있죠. 그 기존에 그거를 봐서는 아니 이걸 뭐 책으로 형태로 내느냐 뭐 그에 대해서 뭐 뒤에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뭐 어차피 제라도 던져서 뭐 그러면서 다시 또 업데이트 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저는 이게 뭐 이 책을 뭐 제가 어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어떤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서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럼 특히 이제 요즘 이북 같은 것도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 수많은 정보 중에서 사실은 제가 봐도 아까 전에 노 브랜드 프로페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법률 시장도 법률 회사도 IT 회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IT를 아는 법률 분야에서 아는 사람들이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컴퓨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생각이 5년 한 7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배우는데 사실은 그거 어떻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가서 뭐 정규 과정에 들어가서 한다 그런 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거를 그런데 유튜브에 있다 하지만 그걸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모아서 좀 정리해주고 요걸 보시고 이런 해서 이렇게 해주고 하다 보면 엑셀만 제대로 하더라도 상당히 인문과학 계통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엑셀 기능이 엄청나게 많고 워드만 해도 우리가 모르는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많이 인원을 좀 개편을 해서 이제 컴퓨터 전공자로 계속 그 충원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필요는 빅데이터 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코딩과 마이닝이 가장 키워드니까 그거를 하면서 즐기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그 문화예술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꼭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그 뭐 비즈니스에서 돈을 막 벌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있겠지만 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구현화시키는 과정에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하드를 던지고 싶고 저 스스로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비난도 저한테 큰 자극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분들하고 또 영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자체도 뭐 번역이 좀 자유롭게 되긴 합니다만은 영어로 해서 그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책들은 일단 변호사님께서 그동안 전문가로서 이렇게 쭉 가져왔던 부분이랑 네네네. 또는 이제 뭐 인문학적인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이제 정리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 뭐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했던 거고 뭐 지금 제가 뭐 따로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논문도 다 있는 자료를 발간을 했던 같이 공유를 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거고 시집하고 뭐 소설 이런 쪽은 제가 작년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조금 했던 것을 조금 정리하고 조금 더 추가하고 해서 형태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서둘게 된 것은 일단 이걸 하드를 던져야 그 다음에 뭐 자극이 돼서 되지 않겠냐. 이거 미루다가는 전에 뭐 선배 시인이 한 것처럼 너무 많은 인풋을 두게 하게 된다면 좀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뭐 마음이 좀 급한 마음에 그분 말씀이 충분히 맞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실무가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던져서 그에 따라 피드백이 오는 것이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이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계가 있을 테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이 하면서 뭐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라도 저한테는 큰 자극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법률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잘 하지 않는 부분이 근데 지금은 이런 거죠.
그 공유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케팅도 전에 말했듯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던져줘야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배우면서 던져준 사람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이 사람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이 부분에서 오래 고민했기 때문에 그 캐치하는 부분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응용성을 더 부과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어떤 경우는 또 이 사람들도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게 다 그런 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서로 전문가 엘리트 집단끼리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뭐 모동을 하고 공개 안 하고 이런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오픈 마인드 된 젊은 사람들의 경쟁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알량한 지식 몇 개를 더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직원이 20년 차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변호사 10년 차 이런 변호사나 직원보다는 오히려 컴퓨터 능력이 있고 코딩할 수 있고 특히 마이닝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부분도 아무리 어느 변호사나 어느 사무장분이 그 분야에 정통을 한다 하더라도 1시간 전에 바뀐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로서 마이닝을 하는 사람은 1시간 전부터 알기 때문에 경쟁이 그건 엄청나게 차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자기가 팔로 배서 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를 다투는 거니까 1시간 전 하다못해 1분 전에 있는 것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변호사도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젊은 친구가 법률치는 모르지만 요즘은 다 처치를 하면 다 마이닝하면 다 나오니까 사실은 상담을 할 때 보면 변호사를 압도하는 수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정도의 법률 지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거나 판례가 바뀌는 것 아니면 외국에 제 특이한 판례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계속 루틴하게 비즈니스를 계속 하다 보면 법원에다 가야 되고 뭐 하다 보면 팔로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 분야는 안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오픈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분야는 그럴 수는 일부 부분은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옛날에는 열심히 이제 뭐 땅을 열심히 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평소에 놀다가 트럭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또 밭을 가는 사람이 더 나은 거죠.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유명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만 피라미드 같은 거를 아들 새로 보고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아들 둘 보고 이제 뭐 셋이라 하면 복잡하니까 둘라 해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아들은 체력도 좋고 하니까 하나씩 돌을 쌓은 거예요. 1년이 되고 2년 되면 형태가 되는데 옆에 아들은 전혀 진전이 없는 거예요. 3년 안에 만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친구가 기중기를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옛날에 그런 어떤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은 어떤 아이디어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중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삽질을 아무 연습하면서 아니 뭐 1시간에 뭐 100번 하는 거를 한 150번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연구해서 연습을 하고 뭐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트랙터를 해서 한 번만에 넓은 양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약간의 뭐 그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고 어폐도 있겠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는 그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저 하는 업무를 조금은 슬로우 다운 시키고 새롭게 아까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제가 뭐 150살 살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150살 살더라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아니면 의미가 없을 거고요. 근데 조금 그런 마인드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생각이 좋긴 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즐기면서 그것도 뭐 못하면 안 하면 어떠냐 이거죠. 하는 과정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웹페이지 뭐 우리 그 기자님께서는 팀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웹페이지에 보면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면 코드가 나옵니다. 소스 코드가. 그 여기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밖에 있는 보여지는 거랑 안에는 완전히 작용이 다른 거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그리고 이 코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공개해서 더 발전을 시키자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그 지금은 뭐 새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배워서 프로그래밍은 그건 뭐 기술자 10,000명 정도 기술자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구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오픈 소스 코드를 활용하는 능력,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50억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은 다 오픈 소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 활용하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웹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방문자 분석하는 거는 오픈 소스 가서 쓰면 그냥 다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옛날 개념으로는 그걸 딱 하나 했으니까 그걸 딱 쥐고 쓰는 사람마다 너 요건 얼마야 이렇이 줄 텐데 이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겠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것이 더 비즈니스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오픈 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이 오픈된 거기 때문에 더 독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근데 분명히 경쟁은 필요한 거. 자기가 그동안에 상당 기간 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이디어는 자기 관련된 사람 내부에서는. 근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뭔가 그게 하나의 어떤 굉장한 큰 어떤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프로페셔널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다. 옛날에는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건 정보 자체가 사실은 마이닝하는 특정 주제를 하면 다 오히려 같이 붙었을 때 이쪽이 더 약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쪽 많은 걸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쪽은 자기 문제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페셔널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데 잘못하다 보면은 그 젊은 수요자들, 사법 소비자들한테는 결국은 어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닥다리 같은 어차피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실무적인 옛날에 포멀리티 관련된 문제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모든 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멀리티도 다 정보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법원 이런 것도 이것이 다 오픈되기 때문에 오픈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옛날 같으면 딱딱 이게 끼리끼리 모여서 이것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가능한 거죠. 옛날에는 조중동이나 이것만 딱 하면은 하고 다른 데는 신문에서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요. 보는 사람이 없이는데 이거는 지금은 똑같은 지면을 차지하고 똑같은 사시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선 유시라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한 신문사나 그 주간지나 이런 쪽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사 자체의 퀄리티가 중요합니다. 그 평가 가능하니까 모든 건 다이렉트로 평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변호사라는 분들께서 젊은 요즘 변호사는 덜하겠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런 어떤 옛날에 어떤 막연한 어떤 경험이나 지식 이걸 하는데 그거를 과연 정말 서바이빙 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법률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그 시장을 넓혀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렇죠. 공개를 한다는 것은 공개를 하면서 그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판사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막 고생을 너무 해서 그런 분야를 법원에다가 전산망에다 올렸더니 전국에서 다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를 답변을 하다 보니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가 됐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개를 함으로써 지금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또 계속 변화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공개를 함으로써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의견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차 공개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생명력이 길지는 않죠. 옛날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있을 때는 오랫동안 킵을 할 수 있는 거죠. 노하우를 오래 갈 수 있죠.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결국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더불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 참여자들이 오히려 실제로 종업원보다도 더 이상의 기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만들 수가 없죠. 그건 일당으로 계산하면 거의 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픈 조직, 오픈 마인드 된 그 사람들로 오픈 조직화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감정입니다.
있는데 결국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냐. 뭔가 다른 사람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어드바이스, 뭐 그런 지식 쪽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쪽인데 뭐 당연히 그런 영역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부분에서 조금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 같은 뭐 조금 더 뭐 책에서 나오는 지식을 좀 더 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법률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 덜한 분야가 아닌가, 다른 이제 분야보다. 네네. 법률 쪽이. 그게 가장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보수적인 부분이 비공개가 있죠. 많죠. 예.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너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오픈이 돼야 공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사법 부분에서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은 판결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정관 예우 이런 부분은 판결가 공개가 되면 똑같은 사안에서 어떤 판결에는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편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변명을 할 수 있는 부분 당연히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그렇게 정관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관이 엄청나게 그래서 많은 뭐 금액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당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는 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없애는 것은 저는 시대 흐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약간 뭐 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있겠지만 형사사건은 어떻게 볼모로 잡는 거거든요. 궁박한 사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걸 뭐 솔직히 말해서 뭐 공개가 안 되면 풀어주자는데 반대할 수 없고 피해자한테는 잘 합의가 되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검찰 단계에서도 합의가 되는 구약식으로 하게 되면 그 실형까지 넘어가야 되는 건데 판사 입장에서는 구약식 사건을 왜냐면 그런 거 구약식을 하면 안 되는 건 합의가 되더라도 근데 구약식 올리면 그 뭐 검사 한 뭐 몇백 명이 하신 사건을 판사가 몇 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명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나쁜 걸 행위를 했는데도 돈이 많으니까 자기 나쁜 일 했으니까 자기가 준재를 어떻게 해서 주고 합의해가지고 하니까 쉽게 되고 그럼 또 그런 사람이 또 다시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유전무죄라는 게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개만 되면 미국은 막 공개가 됩니다. 미국에 구글에 치면 다 나옵니다. 미국은 개인문 자체가 법원의 문서는 퍼블릭 다큐멘트 덕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법원 문서는 전부 다 공개가 원칙입니다. 판결문이.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프라이버시가 좀 약한 측면도 있죠. 유럽이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가 강합니다. 이쪽은 또 산업 발전이 더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관련돼서 사실 심각한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정보, 뭐 저도 뭐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뭐 주장을 하긴 했지만 개인정보가 보호되다 보니까 빅데이터 산업이 거의 사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은 같은 비식별 정보, 그러니까 개인이 누군지 관계가 통계치만 되는 것은 과감하게 오픈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국회의원은 관심도 별로 없고 전문성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없고 역할할 사람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변호사는 자기 사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저 같은 뭐 어떤 법률 칼럼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제가 주장이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를 언론에서도 그게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도 지금 뭐 변호사 출신도 많이 가고 하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걸리고 언론에도 뭐 워낙 이래 핫한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 이런 건 또 전문적인 부분이 알기가 좀 어렵고 또 그런 전문가가 같이 이렇게 코라보레이션 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있었으니까 제가 느낀 바도 있을 거고 근데 그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게 칸막이 뭐 이렇게 행정이라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뭐 개인정보 이러면 뭐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거 다 뜯으니까 뭐 개인정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국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사실 가장 큰 지금 가장 미래 전망이 밝은 산업이고 필요한데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 뭐 손해배상도 지금 뭐 굉장히 뭐 300만 원 이하 1인당 3만 원 이하니까 뭐 1인당 30만 원 뭐 100만 건이면 뭐
천문학적인 부분이니까 그 외국 회사에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그런 주장을 했지만 그런 위험성을 하는 그 했는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오피니언 리더가 없는 거예요. 각자 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뭐 정치가 좀 표가 되는 게 문제인데 개인 정보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서 하게 하면 추측고 뭐 기업으로서부터 뭐 그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피상적으로 들어가면 단편적으로 들어가면 개인 정보만이 중요하죠. 근데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 어느 안전장치라면 그걸 위해서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사실은 그런 어떤 행정이라든지 정치가가 그런 어떤 식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어떤 통찰력과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표에 집착해서 뭐 개인정보 뭐 강화를 해야 되는 거죠. 개인정보 집착되는 문제가 되니 뭐 누수되는 문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두을 때 두 파일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과연 파일을 키우는 부분에서 괜히 또 뭐 그 얘기했다가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측면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이제 어떤 분의 말씀이 하면은 우리나라가 3만 불 치러야 되는데 5천만이 넘는 3만 불인 인구 5천만이 넘는데 3만 불이 넘는 데가 한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한 6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강국은 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에 이것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도 지금 공개성을 통해서 최근에 뭐 논란이 있습니다. 최종 대법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옛날에는 성역화되었던 정화되었던 그런 어떤 온갖 많이 좀 바뀌긴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인식이 이제 더 이상 뭐 오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후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뭐 그에 대해서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업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어쨌거나 터지는 것은 제가 봐서는 뭐 그거는 뭐 잘잘못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공개화되는 흐름에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이 공개화되는 이 추세를 거역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모든 걸 지금 많이들 제가 뭐 협회나 다른 뭐 이렇게 단체 활동도 해보면 뭐 그냥 사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도적 1인 독재나 1인 독단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단체나 모든 사람이 공개를 과감하게 공개에 맞게 공개하는 그 시대에 맞게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 사업부도 마찬가지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유는 답니다만은 그 안전장치 만들 수도 있고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고 그게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특수사건에서 원수사건에서 뭐 전 지방 사실은 그 컨트롤하는 데가 지금 법원 행정처가 그런 걸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건 또 뭐 한계도 있을 거고 언론에서 모든 사건을 유사한 사건을 쫙 해서 병량을 쭉 하다 보면 그게 양형 기준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유는 있겠죠. 남도 요거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재판부에 어떤 뭐 그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확정 판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전부 다 미확정 판결이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구글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그건 곧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판결문을 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죠. 지금은 변협에서 뭐 법관평까지 하는데 있고 검사평가인데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 변협 자체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객관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지금 정도에 한번 다시 우리가 제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은 모든 자료가 빅데이터처럼 팍 펼쳐지면 그것은 제가 봐서는 객관성 있고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시골에서 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판사지만 그래서 판결문을 제대로 써서 했다면 그것이 드러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같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부 뭐 서울 중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그 다음에 일부 뭐 행정처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 법관이나 처음에 연수원 성적으로만 다 결정이 되거든요. 대형 판사 갈 때도 연수원 성적.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데 연수원 이렇게 봐야 30년부터 해서 나이가 한 20, 30년 그 사람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검증 노력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한 번 또 성적이 좋으면은 당연히 그게 엘리트 카리테리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좀 약간 지나친 표현입니다만은 오히려
거기다 발전성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공개가 되면 그 사람 현재에 대해서 그 사람이 판결문을 쓰는 자세, 그 다음에 판결문을 제대로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공개가 됨으로써 전 모든 부패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둡고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이게 뭐 이게 썩어 넣어질 수 있지만 햇빛이 치고 다 공개가 된다면 그거는 문제사를 좀 정관 내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혹시 뭐 시중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다 드러난다 그러면 그게 평생 대대후손에서 난다면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디펜스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없다면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영원한 족쇄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에서 언론에서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근데 뭐 제 법원 입장에서는 공개되는 게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논리는 뭐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문화가 다르긴 합니다만 또 우리나라에 맞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전장치가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지금 디텍션은 공개 공유인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간 이 공개를 안 하니까 또 신뢰가 더 떨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공개를 하면 그냥 모든 게 저는 생각에 당당하게 싸우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개를 해서 잘못된 것은 그에 따라서 뭐 불이익을 받거나 뭐 그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에 대해서 그러나 또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고 또 다음에 그 기록 이거는 좀 이상했지만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판결 뭐 판사님에 대한 얘기 아니라 모든 부분에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또 어떤 갱생의 기회라는 게 항상 뭐 더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돼야 되는데 5분에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도 그런 시기에 어떤 언론에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뭐 지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신다면 굉장히 어떤 왜냐면 활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처 중심으로 해서 행정처를 거쳐야 사실은 대형 판사나 고부장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거고 많이 하더라고요. 검찰도 마찬가지로 특수부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거고 지방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그런 검사님들 고생 많이 하는 검사들이 많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드러나지 않아. 근데 만약에 공개가 되고 이런 뭐 한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정당한 아무리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저는 아무래도 뭐 직접 뭐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런 실무를 하는 입장이 아니어서 뭐 쉽게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와 주시는 것 좋습니다. 큰 틀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하면서 이게 옛날에 법률로 지식을 그냥 끼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은 그런 나름대로 플랫폼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에 있는 메뉴를 다 오픈을 시켰는데 뭐 그게 큰 도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가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뭐 그 과정에서 뭐 비즈니스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추세를 맞춰 나가 그런 마인드가 돼야 언젠가는 뭐 이 시대에 약간 경쟁력을 그나마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뭐 좀 뭐 보안 장치, 안전 장치라든가 이게 또뭐 중간중간 원론적인 부분에 원론적인 부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말씀드려서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공개와 추세라는 부분 특히 사법부 가장 아무래도 제 보수적인 집단이니까요. 그 5분의 2 사안에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런 취지에서 대안을 제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완책이라든가 당연히 강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사법부 쪽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 부분 행정처에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엘리트주의적인 것도 강하고 또 폐쇄적인 것도 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문제로 지적은 하더라고요. 예.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공정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사법연수원 성적으로만 결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급심 판사로서 어떤 잘했는지 여부인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건 내용을 100%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편의주의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등수가 대법원 판사나 호흡부장 할 때 똑같이 준수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은 그 인사처나 마찬가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뭐 아무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 쪽에 뭐 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것은
오픈되는 카르텔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대에는 이게 다이렉트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는 네이버 쳐보면 그 사람이 뭘 썼는지, 컬럼을 썼는지, 뭐 핸드폰 쭉 보기 때문에 직접적인 평가가 가능. 옛날에는 추천을 받아서 간접적인 평가가 가능.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간에 로비스트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브로커라든지 나쁜 의미의 브로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이렉트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도 작가 같은 경우도 보면 전문가를 찾는데 옛날에는 그냥 주위 사람들 물어봤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서 찾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IB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건 IB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지금은 자체 IB 파트가 있어가지고 막 다이렉트로 하면 그만 경쟁이 있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 단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추세는 공개화되고 되기 때문에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정보가 차단이 됐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일부 사람한테만 갈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정보가 이게 베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사라는 분들이나 판결문에 그거는 결국은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뭐 중간에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는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결국은 객관성을 높이려면 그 데이터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차단이 없어지고 그게 공개로 넘어가는 모든 행정 자체가 공개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합리성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무한 경쟁을 정제를 했을 때는 그게 가장 딱 맞는 적정 가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이렇게 생긴 인위적인 장치만 제거해보면 완벽하게 된다는 건데 뭐 저것도 약간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5분의 사업부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도 조금 뭐 건설적으로 뭐 본다면 진취적으로 본다면 뭐 그런 어떤 공개의 어떤 하나의 어떤 보통 그걸 산출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 생각이 들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